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허재현 기자가 설명하면 완전히 다른 뉴스가 된다. 그런가요? 네,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도 가져온 내려드려야 될 시사 원두 아주 많습니다. 커피 드시고 가실래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늘 좀 참 좋은 뉴스 브리핑, 즐거운 소식들 전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뉴스들이 많아요. 예.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전달을 좀 오늘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형제 복지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여기에 그 피해자들이 의원회관에 국회 의원회관 이제 그 옥상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농성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좀 돌발 행동을 했느냐. 사실 뭐 당연히 불법 행동이기 때문에 뭐 적절한 이제 형사적 처분은 받겠지만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미래통합당이 아주 진짜 역사적인 진짜 폐악질을 계속 해와 가지고 이게 진상 규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라도 의회 독재를 해서라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농성의 어떤 방식을 제가 뭐 편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심정적으로 제가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뭐 여러분 대충 다 아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더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증언들이 뭐냐. 국민일보에서 이런 그 보도를 한 걸 제가 최근에 봤는데 형제복지원이 이제 거기가 그 이제 그 뭐랄까 그 어린애들 길 잃은 어린애들 뭐 보호해주겠다면서 수용했던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애들을 엄청나게 때리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진상조사 해야 된다. 이 박인근 원장 종교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 형제복지원 원장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증언까지 나왔냐면 그 박인근 원장의 열쇠 관리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그 박인근 원장실에서 정말 피가 그 낭자한 현장을 사실은 자기가 본 적이 있었다. 인터폰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는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니까 피가 흥건했고 박 원장이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오는 것도 봤다. 이런 진상 이제 뭐랄까 증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근 원장이 사람을 때려 죽인 어떤 그런 어떤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증언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정말 애들이 진짜 한두 명 죽은 애들이 아닌데 유가족이랑 그 피해자 이게 그 합계 수가 한 167명에 이른다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빨리 해서 박인근 원장이 근데 한 3, 4년 전에 죽었죠. 근데 어쨌든 이 관련자들, 박인근 원장의 어떤 공범들은 계속 찾아내서 법적 처분을 받게 하고 해야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이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정말 오랫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 이게 정확하게는 과거사법 개정안 이거를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이걸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도 무조건 막 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국회의원 욕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연히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건 정당이 있어요. 미래통합당.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그 10월 달에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 거기서 약간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하도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쪽수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행안위에서 그냥 이걸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하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이제 법안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위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는데 이게 법적인 어떤 뭐랄까 조금 미비는 좀 없는지 약간 뭐 위헌 소지는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이제 바로 이렇게 상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데 법사위는 아마 그때 법사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사위에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막아버렸던 그런 폐악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행안위에선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안 돼가지고 끝내 지금 20대 국회 이제 거의 임기 끝나가죠. 지금까지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복지원 이 피해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진짜 1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거 통과해달라고.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마저도 이게 지금 법안이 지금 폐기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21대 국회로 또 가게 되니까 이걸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 이제 의원회관 무슨 옥상 같은 데를 지금 점거하는 농성을 했는데 이게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진짜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비난하기 그냥 막상 그냥 비난하긴 좀 그러네요. 예, 이건 분명히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경향신문에 그 임미리 교수가 뭐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거 뭐 처리 안 시켜준다면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만 해놓으면 입 싹 닫고 그냥 뭐 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만 빼고 찍자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어설프게 쓰셨는데 이거 분명히 목리를 부린 정당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예.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아주 쪽박을 찼죠. 예. 진짜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의회 독재를 해서 통과시켜 버리세요. 6월 달에 당장. 예. 협치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국민의 눈치를 보면 되지 왜 미래통합당의 눈치를 보면서 협치를 하려고 해요. 예. 요즘 자꾸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 그런 뭐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래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그 지금 원내대표 선거 이제 다시 하는데 정성호 의원이 여기 지금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해가지고 파이낸셜 뉴스인가 여기랑 이제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의사에 충실한 국민파다 나는 그러면서 균형 있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보이겠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야 관계와 국회가 안정화될 거다. 야당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주고 성과를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야당에게 무언가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협상하겠다.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우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형제복지원 이 과거사 진상조사법은 제발 협치 좀 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전 이런 분이 당선되면 글쎄요. 저는 앞으로 할 얘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정성호 원내대표 이 후보를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지난 국회 때 그 종교인 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 바로 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이분이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도 과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퇴직금, 퇴직금 받아도 여러분 다 우리 직장인들 다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만큼은 좀 대폭 깎아주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1,390만 원 이게 세금 내는 어떤 그 종교인들이 빵원이 되도록 그렇게 퇴직소득세,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이제 좀 깎아주는 법안 개정 요거를 대표 발의하셨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정성호 씨. 그래서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는 안 됐는데 이런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그리고
심지어 또 뭐 야당과의 협치, 야당에도 권한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불안합니다. 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만 믿고 그냥 의회 독재 갑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참. 자, 다음 뉴스 보시죠. 이천 화재 참사 사건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불행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때 제가 한겨레 이제 꼬꼬마 기자였을 때도 이천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사건 나가지고 제가 그때 현장 취재 가서 그때도 한 30명 죽었나? 아이고. 그래서 왜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하겠다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또 똑같은 곳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뭘 또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명박 정부만 탓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빨리 법안 제정비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거 하세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개인 어떤 조문 자격으로 더 이상 이제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당선자일 뿐인 거잖아요. 현재로선.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조문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너무나 이제 좀 뭐랄까 좀 화가 많이 났겠죠. 그죠? 유가족들은 당연히 마음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붙잡고 여러 가지 막 하소연을 했는데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제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로 돕겠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한 유가족이 매번 오는 사람마다 다 같은 소리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답하기를 제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를 제가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맞받아서 대답을 했네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분들의 마음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조문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가셨으면 했는데 조금 논쟁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가족이 이번 선거에 당선된 전직 총리께서 오신다고 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그런 똑같은 말만 하시면 어쩌냐 이렇게 이제 좀 분통을 터뜨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저의 위치가 현재로서는 이렇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뭐 이렇게 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부 유가족이 그럴 거면 또 뭐하러 왔냐? 대책을 갖고 와야지. 뭐 이렇게 화를 내니까 또 대안을 갖고 와라. 유가족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전 총리가 장난으로 왔겠습니까? 저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요. 유가족들의 말이 당연히 좀 논리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걸 또 논리로 맞선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것도 또한 부적절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과 나눈 대화를 비난을 했는데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하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이다. 라고 좀 비난을 했는데 글쎄요. 장재현 의원님 당신은 거기 가서 조문이라도 했어요? 제가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이제 뭐랄까 좀 비논리적으로 좀 분통을 터뜨리는 뭐 유족들 앞에서 논리적 답변으로 일관한 어떤 그런 태도 꼭 잘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는데 미래통합당 니들이 나서서 비난할 건 아니죠. 등골이 오싹하다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등골이 오싹했는데요. 그때 세월호 때 어땠습니까? 뭐야, 그때 막 유가족들이 막
너무 막 분통 터뜨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 국민이 대신 비판할 테니까요. 제발 통합당 니들은 좀 빠져 계세요. 예. 더 짜증나요. 더 짜증나. 예. 가서 그냥 조용히 꽃이나 넣고 오십시오. 예. 자, 아무튼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손을 봤어야 될 어떤 뭐랄까 재난, 이제 물류 창고에 어떤 게 그 화재 방비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지금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도 10년 동안 정비가 안 됐다는 거는 미래통합당 이 정부,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책임이 있고 또 지난 3년 동안 이것을 역시 빠르게 이게 재정비하지 못한 현 정부에도 함께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 이상 이런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치기 전에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최승호 우리 그 MBC 사장이 지금은 이제 전 사장이죠. 뉴스타파로 복귀해서 다큐팀에서 계속 일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네요. 참 뭐랄까 최승호 선배 참 존경스럽습니다. 최승호 선배가 지금 보통 이렇게 MBC 사장 정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이제 어떤 절차를 밟냐면 어떤 기관의 이사장으로 가거나 어떤 단체장으로 가거나 이제 뭐랄까 좀 어떤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언론인으로서 보통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최승호 선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 다큐를 만들겠다. 현장 언론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진짜 정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선례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언론인들이. 근데 이 최승호 선배는 정말 이거가 진심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과 같이 좀 취재한 그 경험들이 많아서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도 볼 수 있죠. 제가 간첩 조작 사건을 최승호 선배랑 그때 뉴스타파랑 같이 취재했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함께 취재해서 밝혀냈던 당시 한겨레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자백에 보면 거기에 제가 등장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제가 하도 거기 많이 취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 목소리가 많이 삽입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보고 오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허재영 기자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왜냐하면 취재 현장에 제가 거기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최승호 선배랑 그 간첩 조작 사건 취재하고 나서 그때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김포 거쳐서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같이 이분이 목동 어딘가 사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오면서 이제 근데 지하철에 이제 둘이 같이 앉으면서 할 얘기 없으니까 이런저런 그냥 얘기 좀 뻘쭘하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최 선배한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현장을 직접 이렇게 뛰면서 취재하시는 게 선배 힘들지 않으시냐? 체력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배가 이래요. 사실 허재현 씨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취재 마음껏 하고 다녀서 사실은 지금이 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진짜 천상 저널리스트구나. MBC에서 사실 그 정도 이제 연차가 되고 그러면 어떤 간부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셔도 되는데 당시에 이제 김재철 사장 체제에 맞서 싸우는 바람에 이분이 제대로 거기서 이제 보직도 못 받고 이러니까 그냥 나와버렸죠. 그래갖고 뉴스타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다큐를 찍으시는데 진짜 저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니셨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 선배한테 약간 경쟁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한겨레를 대표해서 취재하는 기자고 이분은 이제 뉴스타파를 대표해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당연히 이분의 깜냥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동등한 경쟁을 하는 기자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시니까 제가 막 경쟁의식이 붙어가지고 이거 최승호 선배한테 지기 싫다 이래가지고 저도 막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선배여도 현장에선 다 똑같은 경쟁 기자죠. 근데 아무튼
예, 최승호 선배의 그런 모습을 참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은 정말 천상 저널리스트구나.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그때 관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MBC 사장까지 하신 분이 뉴스타파로 돌아가서 어떤 평 기자로서 다시 다큐를 찍겠다는 거는 참 최승호 선배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승호 선배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 제 안부를 좀 어떤 분들한테 많이 물었다는 제가 얘기는 전에 들었어요. 예, 제가 한겨레 나오고 나서 예, 허재영 기자 잘 있냐 뭐 이렇게 좀 걱정해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너무 부끄러운 존재가 좀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연락은 안 드리고 있지만 예, 멀리서 이렇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최 선배, 저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기자로서 조금씩 예, 다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 좀 좀 더 기자로서 떳떳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 시사 바리스타 여기까지 1부 끊고요. 2부에서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인분을 먹인 교회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참, 그 종교 일부 문제 많은 목사들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